결국 우리나라는 적대적 M&A도 안 되고 세제도 이상하고 그리고 암묵적인 심판이 경계에 뛰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주주 가치의 개선에 대한 기대들은 주기적으로 높아지지만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를 저도 꽤 오랫동안 접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짐이 이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2번이나 전해드렸잖아요. 조용히 신고가 쓰는 종목들이 많고 그런 섹터도 늘어나는 데다가 어제도 보니까 지주사 연 며칠 동안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2700선 돌파했는데 대선하고 맞물려서 지배구조 개선되면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근데 또 뚜껑 열었는데 별거 없으면 빠질 수도 있겠죠. 요거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에 그 대선 전국하고 맞물려서 후보들이 내놓는 경제 관련 공약들 보면 저마다 이 최대 공약수가 국내 증시를 살리겠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지배구조도 개선하겠고 이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분은 좋죠. 기분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네, 저는 왜요? 이 업계에 들어와서 한 32년 일하면서 주식시장 부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한 후보가 없었다. 모든 그 정치 성향과 정책의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요 후보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1, 2등을 다투시는 분들은 다 그랬고, 또 저는 KB은행 있을 때는 MB 정부, 그다음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이제 현역에서 일하다가 좀 쉬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또 지금 사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임자급이 돼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4번 정도 봤는데 정말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싶은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더라. 진짜요? 예. 아니, 저희는 지금 되게 기분 조금 살짝 좋고 기대도 하고 있고 주가도 실제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사고만 안 치면 성군이다. 네. 아니,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한두 번 속았어요, 이런 의견을 유튜브로도 주시거든요. 수줍은 미소님이 옛날에 언젠 안 그랬습니까,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표님. 세상이라는 게 원래 깊은 슬픔과 뛰어난 재치가 공존하는 공간이 아닌가.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표면이라는 게 지표 위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지표 아래에 있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건데 위아래로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또 그렇게 마냥 비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전 비관하지 않아요. 비관하지는 않고 그저 안 믿을 뿐? 아니요, 선거의 효과는 0이다. 0이다? 예, 없다. 왜 누가 돼도 당선되고 나면 지배구조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오르고. 그래요? 예, 이제 그 뒤로 실망의 이제 계절이 오겠죠. 열심히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열심히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우리 박은미 앵커님하고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50조 원. 잘한 거죠. 예, 역사상 최대치. 그런데 2분기에도 더 잘할 것 같다는 전망이 있던데요. 그렇죠. 1분기에만 72조 원.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올해 300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 이익이 나는데 주가 지수는 2,700? 2016년 주가 레벨이죠. 예, 그러니까 만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기업 이익은 한 2배 이상 더 늘었으니까 그 2,700에서 2배 곱하면 대략 5,400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이익 늘어난 거에 비해서 주가는 전혀 못 올랐다. 우리 왜 5,400까지 못 갔어요, 우리는? 이유가 2가지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지만 오늘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2022년에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사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그 쪼개기 상장. 네, 그래서 지주회사님이 계신데 자회사님을 계속 상장하는, 심지어 H모 그룹은
구내 식당마저 상장할 생각이냐 싶을 정도로 네. H모로 이렇게 두 글자를 검색하시면 네. 상장 기업이 한 10몇 개 나오거든요. 근데 박사님 이번에 여러 후보들이 그거 쪼개기 상장 못하게 한대요 이제. 네, 그러면 또 다른 편법을 찾으시겠죠. 아, 예, 이번 그래요? 저기 뭐 그 고려아연이랑 영풍 그 M&A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 진짜 막 그 예, 머리 싸움이 네. 예,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또는 오너십이라는 그 정체불명의 존재는 그 돈으로도 안 되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저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은 네. 그런 좀 끔찍한 뭐랄까요. 제가 보면서 지치더라고요. 저 역시 이게 역사적 사건이다 싶어서 뉴스 팔로우업 하다가 와, 내가 모르는 규정이 이렇게 많았구나. 나도 아직도 이 안 업계 끝났어요. 그렇죠. 이 업계 30년 넘게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당신들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된 건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고서 더 많은 주식을 들고서 와서 못 뺏는다. 적어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고갈될 때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박사님 그 외 외국에는 우리나라 일일 드라마처럼 난 이거 반대세 하면서 들어간다고 중단되지 않고 대부분 걔 돈이 많거나 지분이 많으면 그쪽에서 사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 주가 올라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그 대주주님들의 어마무시한 이제 파워라면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가 바로 상속세거든요. 30억이 넘으면 일단 50% 이상의 세금을 문다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웬만한 상장돼 있는 주식 시가총액 뭐 1조 몇천억짜리들 있는데 그걸 그냥 시장 시세대로 적정가로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된다면 세금만 절반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일종의 뭐 프리미엄 붙을 경우는 그 이상 60%까지도 네. 나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 일본,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제일 상속세가 높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주주들은 한 가지 동인을 가집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PBR의 0.1%, 0.1배 정도까지 낮출 수만 있다면 자기는 상속세를 몇천억, 몇백억을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자사주 그 지주사들 맞습니다.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 주가가 PBR 한 배 안 되는 게 안 되는 많았던 게 거잖아요. 대부분이죠. 네. 그런 기업들 뭐 찾을 수 있는 섹터들 제가 몇 개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금융은 이제 정부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네. 그렇다라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업종이 섬유 업종이라고 한번 섬유.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 뭐 어마어마한 땅 부자들이죠. 옛날에 방직 공장들이 있었던 그 자리. 예, 그 자리들이죠. 뭐 그런 네. 쪽의 화성업체들. 뭐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그 시가총액을 살펴보시면 보유한 저 사업 가치 한층 정도 가치로 거래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국에 공장이 다 있던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불닭볶음면 신화를 일으키며 삼양식품이 오르기 전까지 식료품 회사도 그랬고요. 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때리는데 그 상속세를 회피하는 능력들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뭐 당장 옛날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들 우리 다 봤고 오너님들은 우리보다 훨 뛰어난 변호사님들을 잘 쓰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주가를 폭락시키는 수많은 기발한 방법들을 개발하셔서 다 박살을 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절박해 이것의 문제군요. 근데 우리의 네. 이해관계는 내가 주식 샀다가 이 회사가 그런 행동을 보이네 A하고 팔면 그만인데 그분들은 자기 거니까 그리고 자기 자제분들한테도 물려드릴 거니까 안 해준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적대적 M&A도 안 되고 세제도 이상하고 그리고 암묵적인 심판이 경계에 뛰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주주 가치의 개선에 대한 기대들은 주기적으로 높아지지만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중이고. 그럼 그거 바꾸면 되겠네요. 누가 되든지.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하신 공약을 거. 해야죠. 네. 제 이야기는 주가를 올리겠습니다. 밸류업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일가 친척들 비리를 잘 단속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이 역사 교과서에서 수많은 역대 왕들이 다 교시 내릴 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을 때 행동을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그가 한 일을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현대사회에서는 숫자를 보고 판단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계시던 시절 어디 뭐 지자체에서 도지사로 방백으로 계시던 시절 뭐 하던 시절에 어떤 정책을 실제로 했나? 그리고 표결을 할 때 어떤 법안에 찬성하고 안을 네. 올렸나? 예, 안타깝게도 그런 심사를 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다. 아유, 그 왜냐면요, 박사님. 그분들은 그게 업인데 우리는 회사도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다 투표했는다까지 알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박사님, 저는 어떤 게 궁금하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 좋겠어요 하셨던 그거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세법을 먼저 고치고 그러고 나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요렇게 가는 게 빨라요? 아니면 지배구조 개선하고 지배구조 개선하면 우리가 이거 봐봐. 여기에 호응하면은 세법도 팍팍 고쳐줄게. 이게 빨라요? 국민 감정으로는 후자고요. 너네 하는 거 봐서 세법 고쳐줄게 그랬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100년이 가도 안 잘 안 고쳐질 하겠죠, 거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돈 많고 네트워크 좋고 권력 있는 분들이 그렇게 따를 리는 없죠. 그러니 결국 세법 고쳐주고 상속세 절감 다 시켜주고 이거 뭐 고용을 얼마 증가시킨 만큼 깎아준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방법 그러면서 채찍을 해서 PBR 0.8배 이하인 거는 전부 공정가치 평가로 상속세를 매긴다. 네, 이런 식의 법안들 왜냐하면 이제 0.1에서 0.8 이하 네. 20% 정도야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봐주지만 그 밑으로 PBR이 내려간 상태에서 상속한다 그러면 공정가치 평가하겠다. 예, 아니 그렇게 박사님 하면 되죠.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고용투자세액공제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뭐 근로세액공제 그렇죠.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 많이 뽑으면은 세액공제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고용에 되게 효과가 있었죠.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KB은행에서는 확실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인세 많이 예, 깎아줍니까? 물론 이제 은행원 월급을 반토막 내는 바람에 그 뒤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아랫돌 빼서 윗돌 괴지는 그렇죠. 말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조직이 얼마나 어려워졌을지는 짐작이 가시잖아요. 예, 뭐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주고받는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속세율은 깎아주겠다. 대신에 0.8배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네. 기업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로 상속세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조항들을 만약에 패키지로 넣는다라면 인센티브에 사람은 반응하거든요. 제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작년 1월부터 시작됐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 작년 출산율 반등의 원인이다라는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 출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생의 중대한 일조차도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채찍과 인센티브를 동시에 주는 법 개정을 한다면 이게 고용 증가도 연결될 수 있고 네. 어차피 상속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해주고 대신에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재산세를 높이든가 종부세를 더 강화하든가 하면 되는 일이고 일단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제도는 결국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법도 상법이지만 그거보다는 상속세부터 일단 손을 보면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좀 혼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가능성도 없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력하고 네.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나 투자 이민 갈 거야. 예, 모나코 갈 거야. 룩셈부르크 갈 거야. 케이먼군도 갈 거야. 심심할 텐데 한국이 아니요, 훨씬 거기 정만 재밌는데. 두는 거죠. 네. 거기 정만 두는 거죠. 정만 두고 예, 한국에서 다 저는 살죠.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예, 왔다 한국에 갔다 다 하는 살고 거예요. 계세요. 돈은 여기서 다 벌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속세가 여러 가지 꼼수의 근원이다. 아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여러 가지 그 효율적인 수단이다.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돼야 정치권이 눈치를 볼 테니 이게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민적 동의 자체를 저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네. 한번 하자면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물건을 개발하기 전에는 이 제품에 대한 수요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없던 물건을 그런 게 만들어 있는지 알아야 갖고 그렇죠. 싶죠. 지금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그다음 국민 여론이고 뭐가 있는 거고 정치권에서 이거 국민들이 다 싫어할지도 몰라 하고 입 다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린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야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늘 박연미 앵커의 그 목돈 연구소 나와서 네. 밥 먹어야 되는 시간 앞두고 이렇게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쓴말을 좀 했습니다. 네, 의견이 엇갈려요. 지금 피혜근님께서는 상속세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기업 운영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꼼수, 주가 낮추기 이런 것들의 근원이다 이런 의견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이거 자기가 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시고요. 여러분들 의견도 저희가 골고루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코스피 좀 올리는 그 여러 가지 추동력 중에 하나가 환율. 왜냐하면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이거 사서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냥 외국인들은 수익률로 한 번, 환율로 한 번 수익을 2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들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올해 연말 되면 어느 선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1,300원 깨지지 않겠나. 1,300원이 깨진다고요? 예. 지금 많이 빠져서 1,360원인데요. 예, 여기서 저는 많이는 한 100원 정도도 더 내려갈 여지는 있다. 와, 이게요, 박사님. 4월 9일에 1,480원 위로 갔다가 지금 1,360원이니까 한 달 만에 100원 넘게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 100원 더 빠져요. 일단 우리나라 환율의 하락 압력이 얼마나 센가를 제가 보여드리는 증거를 하나 드리면 네. 한국은행님이 금리를 그렇게 인하해 준다라는 거죠. 아. 미국의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저는 굉장히 약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월가에서는 9월 금리 인하설이 부각되는데 네. 얼마 전 우리 4월에 와서 이렇게 토론할 때 6월에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걸 생각하면 3달 정도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내려갔고 저는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 쪽에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정책을 펼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저런 정책. 그 혹시 법원이 급브레이크 확 잡아서 항소심 이후에도 하지마 이렇게 결론 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다른 걸 들고 나올 거다. 예,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러면 품목별 관세를 확 높여버리거나 뭐 100개 때리면 뭐 다 해야 다른 되죠. 법안의 근거를 둘 수가 그럼요. 있겠군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트럼프 때 알았거든요. 절차와 여러 가지 의회를 무시하면 뭐든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예, 저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증권사에서 리서치 팀장 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얻었어요? 예, 이 양반 때문에. 아, 트럼프 대통령 예, 때문에요? 이게 위를 완전히 그때. 어. 왜냐하면 네. 다음 날 또 달라져요. 아, 내가 어저께 네. 이렇게 리포트를 다 써놨는데 다음 날 다 투자자들에게 뒤집혀 있어요. 다음 날 정책을 뒤집으면 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고서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트럼프 대통령 왜 그랬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양배추라도 좀 보내줘요, 진짜. 네, 우리 후배들이 네. 고생하고 있죠. 아니, 지금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새벽에 가서 뭔가를 써서 릴리즈 하려고 하는 딱 그 시점에 속보가 나오면은 팩트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네. 못 낸다. 맞습니다. 전 요새 증권사 하반기 전망 자료 좀 읽어보는데 다 굉장히 재밌게 웃고 있어요. 왜요? 이번에 관세 법원에서 그리고 EU한테 50% 때렸다가 또 취소하는 거 이런 게 다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이럴 땐 그 누구도 믿지 말아라.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예, 이래야 아마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네. 네, 그런 정도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되게 좋은데 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 안 해주죠. 그러나 대통령의 상태가 심히 메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사고 싶겠는가. 그러면 박사님 여기서 가느다랗게 국내장 상승의 어떤 요인을 더 찾아본다면 미국장 그동안 많이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조변석계하니 그 돈이 국내장으로 들어오면 국내장 영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 박 앵커랑 제가 1년 넘게 보면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사이에는 한국이 더 미국보다 좋아 보인다. 그렇죠.
이게 올해 제 트렌드잖아요. 네, 계속 전해드렸어요. 왜 그렇게 보는지를 이제 오늘 드디어 공감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트럼프 때문에 미국장을 믿을 수가 없게 됐다. 위장병에서 지금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우리 은정님이 위보호에 양배추 좋죠. 센스쟁이 그래도 힘내요 박사님 이런 의견 주셨는데 요즘 되게 행복해요. 요즘 행복하세요. 지금 박사님 목소리 듣고 세상 차도남인 줄 알고 그 보라를 켰는데 보살님이 앉아 계신다며. 다들 이렇게 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럼요. 대표님 우리 그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올라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조방원도 이제 살짝 기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이 방원은 족보가 이상해요. 성이 좀 바뀌었다가 태조 이방원도 이상하잖아요. 태조는 이성계인데 여하간 다음 선수들은 누가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그래도 저는 조선을 밀고 싶습니다. 그 조방원 중에 조. 예, 조는 주도주다. 주도주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주도주는 한번 무너지고 나면 좀 쳐다보지 말아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계 스몰이 됐어요 지금. 네. 그렇게 됐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너무 시장에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모든 화제를 한 종목 한 섹터가 가져가는 순간 그 뒤에는 되게 힘든 장이 온다. 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조방원 쪽에서 특히 조는 재미가 없는 섹터라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것도 없고 또 이 고점에 아주 좋은 신호를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자면 수많은 상장사들이 저도 그 사업 할게요 하고 뛰들 때 한 발 걸칠 때 그 뭐 2015년에는 배터리의 마지막에 화장품 그랬죠. 안 한다 회사를 찾기가 어려웠고 또 2차 전지 안 한다는 회사를 찾기 어려웠던 걸 염두에 두신다는 건 아직 저는 조선에 대한 사랑을 거두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요. 국내장이 조선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